뭘 봐! 눈 안 깔아! 백도경 상사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지던 그날, 저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할 수 있는지 시험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상사님, 저는 차렷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가락이 제 눈을 향해 파고들었습니다. 퍽! 피가 터져 나오는 순간에도 저는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윤태식 중장의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훈련장 위로 블랙익을 영일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헬기에서 내린 삼성 장군의 목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그 손, 지금 당장 내려놔라. 그 순간 제가 지키려던 모든 침묵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침묵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아린입니다. 26살에 공군 부사관 후보생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공군 기술훈련단에 도착한 첫날,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뜨면 차디찬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훈련소 막사의 창문 밖으로는 하얀 눈발만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였고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15도를 넘나들었습니다. 후보생들 5분 안에 운동장 집합. 조교의 목소리에 저는 서둘러 군화끈을 묶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 끈이 잘 묶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갑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끝까지 해냈습니다. 군화끈을 2번, 3번 묶고 전투복의 단추를 하나하나 채웠습니다. 옆 침대의 후보생 김지원이 손가락을 입김으로 녹이며 속삭였습니다. 하린아, 진짜 추워 죽겠다. 이거 견딜 수 있을까? 응, 괜찮아. 빨리 나가자. 늦으면 혼나. 우리는 막사를 나와 운동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군화 밑창에서 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얀 입김이 공중에 피어올랐고 제 귀는 몇 분 만에 감각을 잃었습니다. 운동장에 도열했을 때 제 숨은 하얀 김이 되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5도의 날씨 속에서 30분간 조회를 서는 동안 제 발가락은 하나씩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차갑다가 그 다음엔 따끔거리다가 마지막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차렷 자세를 유지했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갈 때 김지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린아, 넌 진짜 대단해. 한 번도 안 떨던데? 떨었어. 그냥 티 안 낸 거지. 왜? 떨면 안 돼? 아니, 그냥. 내가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김지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는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들키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저는 이곳에서 그저 평범한 후보생일 뿐이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누구의 딸인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제 아버지가 공군 작전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그저 후보생 1년 번호 20234567인 윤아린일 뿐이었습니다. 입대를 결심했을 때의 일이 생생합니다. 그날은 가을이었고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앞에서 서류를 보고 계셨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저 공군에 입대하고 싶어요. 부사관으로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하린아, 부사관이 되겠다고. 장교도 아니고. 네, 아버지. 저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책상이 아니라 정비고에서 전우들과 함께요. 실제로 손으로 일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군대는 쉬운 곳이 아니야.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그렇지. 그런데 왜 굳이 부사관을 선택하느냐? 바로 그 때문이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딸로서가 아니라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장교가 되면 사람들이 제 능력보다 제 배경을 먼저 볼 거예요. 하지만 부사관으로 시작하면 저는 제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눈빛에는 걱정과 자부심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고 한참을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리나, 너는 정말 너답구나.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나는 수많은 군인들을 봤다. 하지만 너처럼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 어머니는 그날 밤 한참을 우셨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하리나, 정말 가야겠니? 네, 엄마. 이건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하지만 약속해라. 절대로 내 아버지 이름을 말하지 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게 내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잖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입대 서류에도 보호자 연락처를 어머니 번호로만 적었습니다. 비상 연락망에도 아버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군번을 받고 군복을 입고 짧게 자른 머리를 거울로 보던 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윤태식 중장의 딸이 아닌 윤아린이라는 한 명의 군인으로 서겠다고. 체력 훈련 시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팔굽혀 펴기를 20개만 해도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30개를 채우고 나면 팔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40개, 50개까지 해냈습니다. 옆에서 김지원이 35개에서 주저앉으면 저는 그녀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5개만 더. 할 수 있어. 못해. 팔이 안 움직여. 할 수 있어. 나랑 같이 하자. 우리는 함께 마지막 5개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구보 훈련은 더 가혹했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5km를 뛰는데 중간에 멈추면 처음부터 다시 뛰어야 했습니다. 제 어깨는 배낭의 무게로 짓눌렸고 무릎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이 부르트도록 뛰었습니다. 군화 안에서 발가락이 짓무르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쓰러지면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깨, 허벅지, 종아리, 팔뚝, 심지어 손가락 끝까지 모든 것이 아팠습니다. 샤워를 할 때 뜨거운 물이 근육을 적시면 저는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제게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못하면 혼났고 잘하면 칭찬받았습니다. 그저 그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면장에서 김지원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리나, 너 집이 어디야? 가족은? 서울이야.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어.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너 보니까 뭔가 교육 잘 받은 것 같아.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거울 속에 제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다니셔. 평범한 직장인이야.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시고. 그래? 부모님이 입대 반대 안 하셨어? 처음엔 반대하셨지. 근데 내가 설득했어.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 한편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제 길을 걷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었습니다. 훈련소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20명의 후보생이 한막사에서 잠을 자지만 모두가 지쳐 떨어져 코를 골았습니다. 저는 가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과연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아버지의 이름 없이도 제 힘으로 설 수 있을까? 천장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고 그 금을 따라 시선을 움직이다 보면 잠이 들곤 했습니다. 꿈속에서는 때때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고 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리나.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껏 쥐었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또렷해지고 의지가 다시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훈련 3주차 우리 중대에 새로운 교관이 부임했습니다. 백도경 상사였습니다. 그는 첫 조회 시간부터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키가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체구에 어깨는 문짝만큼 넓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언제나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걸을 때마다 군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만 들어도 후보생들은 긴장했습니다. 나는 백도경 상사다. 너희들을 6주 동안 담당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 완벽이다.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곳을 나갈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사관이 되어 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나가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다. 그의 말이 끝나자 훈련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렷 자세로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과 제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백도경 상사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공군 부사관 교육계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후보생들에게서 완벽함을 요구했고 조금이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가차없이 혼을 냈습니다. 그의 훈련을 받은 후보생 중 절반은 자대 배치 전에 자퇴를 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선배 조교들은 그를 철의 상사라고 불렀고 후배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첫날부터 그의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전원 엎드려 뻗쳐 팔 굽혀 펴기 100개. 우리는 일제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눈 쌓인 운동장 차가운 땅바닥에 손을 짚자 손바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며 팔을 굽혔다 펴길 반복했습니다. 후보생 박민수 자세가 흐트러졌다. 전원 20개 추가. 옆에서 누군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50개를 넘어가자 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70개를 넘기자 앞에 있던 후보생 하나가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 넘어지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다. 백도경 상사의 목소리는 매서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 팔을 굽혔습니다. 팔이 떨리고 땀이 눈에 들어와 앞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팔을 굽혔다 펴길 반복했습니다. 120개를 채우고 나서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팔은 후들거렸고 손바닥에는 눈이 녹은 물과 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백도경 상사의 시선이 유독 제게 자주 머물렀습니다. 훈련 중에도 식사 시간에도 심지어 자유 시간에도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점호 시간 제가 차렷 자세로 서 있을 때 그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주위를 돌며 군복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단추 하나하나 계급장의 위치, 명찰의 각도까지 모든 것을 살폈습니다. 후보생 윤아린. 예, 상사님. 너 눈빛이 불편하구나. 죄송합니다, 상사님. 뭐가 죄송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말하는 거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차렷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군대 규정에 따라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상사 앞에선 눈을 내리까라. 알았나? 예, 상사님.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차렷 자세는 정면을 응시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내리까르라니? 이것은 규정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도경 상사는 제게 유독 가혹했습니다. 그 같은 실수를 해도 다른 후보생에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을 제게는 2배로 혼을 냈습니다. 군복 단추가 조금이라도 비뚤어지면, 침대 정리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심지어 세면대에 물방울 하나만 남아있어도 저는 혼났습니다. 윤아린 자세 흐트러졌다. 전원 팔 굽혀 펴기 30개 추가. 윤아린 군화 끈 묶는 속도가 느리다. 전원 구보 1km 추가. 후보생들은 제 때문에 벌을 받았고
저는 동기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이 불평을 했습니다. 야, 유나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벌 받잖아. 하지만 김지원이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만해. 할인이 잘못이 아니야. 백 상사가 일부러 할인이만 찍는 거잖아. 김지원이 훈련이 끝난 후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막사 뒤편에 앉아 있었고 석양이 눈 덮인 산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괜찮아? 백 상사가 너한테만 너무 심한 것 같아. 괜찮아, 지원아. 내가 실수를 많이 해서 그래. 아니야, 넌 다른 애들보다 잘하는데도 맨날 너만 찍혀.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백도경 상사는 저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 특별해 보이는 걸까? 제 정체를 눈치챈 걸까? 불안감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지고 훈련이 끝난 후 백도경 상사가 저를 호출했습니다. 방송으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후보생 윤아린 교관실로 와.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머릿속으로 하루를 되짚어 봤지만 특별한 실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실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백도경 상사는 항상 뭔가를 찾아냈으니까요. 교관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3번의 노크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백도경 상사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더욱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후보생 윤아린 입실하겠습니다. 들어와. 저는 책상 앞에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백도경 상사는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렷 자세를 유지한 채 서 있었고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왜 부사관이 되려고 하냐? 국가에 헌신하고 싶어서입니다, 상사님. 거짓말하지 마. 모범 답안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상사님. 그제야 백도경 상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의심? 호기심? 분노?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너 뭔가 숨기고 있지?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제 정체를 눈치챈 걸까?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제 입대 서류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으니까요. 아닙니다, 상사님. 저는 평범한 후보생입니다. 평범한 후보생이 그런 눈빛을 하고 있을 리 없어. 넌 뭔가 다르다. 다른 애들은 나를 보면 겁먹은 눈빛이야. 하지만 너는 날 정면으로 쳐다봐.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백도경 상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다가 참았습니다. 물러서면 안 됐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가면을 벗겨줄 거다. 너 같은 애들은 결국 본색이 드러나거든. 2주 안에 넌 무너질 거야. 아니면 스스로 나가거나. 예, 상사님. 나가봐. 교관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백도경 상사는 뭔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제 정체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를 배신하는 일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백도경 상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견딜 수 있다. 견뎌야만 한다.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시험이 제 육체가 아닌 제 영혼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할 거라는 것을요.
훈련 5주차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폭설이 쏟아져 운동장은 하얗게 덮였고 시야는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 우리는 실내 훈련장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20명의 후보생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백도경 상사가 앞을 왔다 갔다 하며 복장 검사를 했습니다. 그의 군화 소리가 바닥에 울렸고 그 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후보생들의 긴장도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차렷 자세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제 군복은 완벽했습니다. 단추 하나하나 제대로 채웠고 계급장도 정확한 위치에 있었으며 명찰도 반듯했습니다. 군화도 아침에 광을 내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백도경 상사는 항상 뭔가를 찾아냈으니까요. 그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 그의 체온, 그의 존재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후보생 윤아린. 예, 상사님. 내가 뭐라고 했지? 눈을 내리깔으라고 했나, 안 했나? 예, 말씀하셨습니다, 상사님. 그런데 왜 지금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차렷 자세의 규정대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상사를 쳐다본 것이 아니라 정면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도경 상사에게는 그것이 도전으로 보였나 봅니다. 상사님, 저는 차렷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히 상사한테 대꾸를 해?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후보생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사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도경 상사의 오른손이 번쩍 올라가더니 그의 검지손가락이 제 왼쪽 눈을 향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보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차렷 자세에서는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퍽. 날카로운 통증이 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손톱이 눈꺼풀을 찢고 들어왔고 안구 표면을 긁었습니다. 제 눈꺼풀이 찢어지고 안구에 손톱이 닿는 순간 세상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통증은 번개처럼 제 머리를 관통했고 저는 비명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깍! 제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과 피가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왼쪽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통증만이 제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뜨거운 피가 뺨을 타고 흘러 턱에서 떨어졌습니다. 군복깃에 핏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너 그 건방진 눈빛, 이제 좀 내려갈 것 같으냐? 백도경 상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제 왼쪽 눈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고 시야는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봐야 했고 그마저도 눈물과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렷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한쪽 눈에서 피가 흘러나와도 다리가 후들거려도 저는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백도경 상사에게 굴복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차렷 자세 유지합니다, 상사님.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피가 입술로 흘러들어왔지만 저는 삼켰습니다. 쇳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백도경 상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가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주저앉고 울면서 용서를 빌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고통 속에서도 저는 차렷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의무실 가봐. 점호가 끝나고 김지원이 저를 부축해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한쪽 눈으로 간신히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고 세상은 반쪽만 존재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다른 후보생들과 조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입을 막았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김지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리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 피가 너무 많이 나와.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모욕감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했습니다. 제 존엄성이 짓밟혔습니다. 제가 인간이 아닌 그저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아버지에게 전화한다면, 만약 제 정체를 밝힌다면, 백도경 상사는 즉시 처벌받을 것입니다. 군사법원에 회부될 것이고 징역형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아버지의 힘을 빌린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역시 장군 딸이라 다르네. 일반 후보생이었으면 묻혔을 텐데. 아니, 안 돼.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의무실에 도착했을 때 당직 군의관인 이서윤 대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장교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후보생, 빨리 앉으세요. 이서윤 대위는 재빨리 저를 진찰대에 앉히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상처를 만질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꺼풀이 찢어졌고 안구에도 상처가 있네요. 각막이 손상되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친 거예요?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이렇게 됐다고요? 이서윤 대위는 제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손전등으로 눈을 비추고 확대경으로 상처를 관찰했습니다. 이건 찔린 상처예요. 손톱이나 손가락에 찔린 것 같은데? 넘어져선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찌른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넘어지면서 제 손에 찔렸습니다. 후보생. 이서윤 대위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대위님. 제가 넘어졌어요. 이서윤 대위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상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요. 알았어요. 일단 응급처치를 할게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부상이에요. 내일 안과에 가봐야 해요. 안구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서윤 대위는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소독약이 눈에 스며들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통증이 다시 밀려왔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아플 텐데. 참 대단하네요. 이서윤 대위가 거지로 제 왼쪽 눈을 감싸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보생, 정말 넘어진 거예요? 누가? 때린 건 아니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서윤 대위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 넘어졌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이서윤 대위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무력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후보생, 잘못된 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해요. 침묵은 때때로 또 다른 폭력을 낳아요. 감사합니다, 대위님. 의무실을 나올 때 제 왼쪽 눈은 두꺼운 거즈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세상은 반쪽만 보였고 걸을 때마다 균형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김지원이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하리나, 정말 괜찮아? 막사로 돌아갈 수 있어?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저는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저는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중대장 오진우 대위가 저를 호출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저는 중대장실로 향했습니다. 한쪽 눈에 거즈를 감은 채 복도를 걸으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오진우 대위는 30대 후반의 장교로 우리 중대를 총괄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행정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고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후보생 윤아린 앉아. 예, 중대장님. 저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진호 대위는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부상 보고서를 봤다. 의무실에서는 찔린 상처라고 했는데 넌 넘어졌다고 했지? 예, 중대장님. 제가 넘어지면서 손에 찔렸습니다. 오진호 대위는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아린 후보생, 솔직하게 말해봐. 백도경 상사가 그런 거지.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중대장님. 제가 실수로 넘어진 겁니다. 오진호 대위는 책상을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윤아린, 나는 20년 넘게 군 생활을 했어. 이런 일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내 상처는 명백히 폭행의 흔적이야. 그런데 내가 부인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중대장님, 정말 제가 넘어진 겁니다. 오진호 대위는 눈을 감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알아도 교육기간 중 부상은 매우 민감한 문제야. 만약 진실을 숨기는 거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한 나도 조사할 수 없어. 아닙니다, 중대장님.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진호 대위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보고서는 훈련 중 부상으로 처리하겠다. 안과 진료 잘 받고 회복될 때까지 무리한 훈련은 하지 마. 필요하면 훈련 면제도 신청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하지만 훈련은 계속 받겠습니다. 그래. 너 참 대단하구나. 나가봐. 중대장실을 나오면서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걸까? 왜 백도경 상사를 고발하지 않는 걸까?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만약 제가 진실을 말한다면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감찰실이 개입할 것이고 백도경 상사는 물론 중대 전체가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신원이 철저히 조사될 것입니다. 제 가족관계, 제 배경,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공군 작전사령관의 딸이 교관에게 폭행당했다는 뉴스가 나간다면 언론이 들끓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책임을 질 것이고 공군은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원히 아버지 덕분에 정의를 얻은 딸로 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역시 장군 딸이니까 특별 대우받았네.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윤아린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안과 진료 결과 다행히 안구 손상은 심하지 않았습니다. 각막에 경미한 찰과상이 있었지만 시력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의 상처는 깊어서 흉터가 남을 거라고 했습니다. 2주 정도 거지를 하고 있어야 해요. 절대 비비거나 만지면 안 돼요. 감염되면 큰일 나요. 안약도 하루 4번 넣어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훈련소로 돌아왔을 때 후보생들은 저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백도경 상사가 그랬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또는 체념 때문에. 김지원이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리나, 넌 왜 말하지 않아? 뭘? 백 상사가 그랬다는 거. 왜 말하지 않아? 그냥 넘어졌다고 하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나 하나 때문에 중대 전체가 피해보게 될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넌 피해자야.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해?
그냥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 알았지? 김지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서윤 대위가 의무실에서 홀로 부상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제 상처 사진이 떠 있었고 그 옆에는 진료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꺼풀 열상, 각막 찰과상, 안구 타박상, 손톱에 의한 찔림 상처로 추정. 하지만 중대장실에서 온 최종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훈련 중 낙상으로 인한 부상. 이서윤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은폐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부인하고 중대장이 그렇게 처리하기로 결정했으니 그녀는 무력했습니다. 찔린 상처. 넘어져서는 절대 이렇게 날 수 없어. 이건 명백한 폭행이야. 그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윤아린 후보생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부인하는데 군의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제도는 피해자가 스스로 나서야만 작동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이서윤 대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켜고 국방부 내부 신고망에 접속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 혹시 윤아린 후보생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지만 그녀는 군의관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떠올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를 끼치지 말 것. 하지만 침묵하는 것도 해를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익명 제보 공군 기술훈련단 부사관 과정에서 교관이 후보생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해자는 왼쪽 눈에 찔린 상처를 입었으나 본인은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대장 오진우 대위는 이를 훈련 중 부상으로 처리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록과 최종 보고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요청합니다. 피해자 후보생 윤아린. 가해 의심자 백도경 상사. 제보를 올리고 나서 이서윤 대위는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 혹시 윤아린 후보생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미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보는 전송되었습니다. 이틀 후 그 제보는 공군본부 감찰실에 도달했습니다. 감찰실의 박준호 중령이 제보 내용을 읽다가 피해자 이름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윤아린. 설마? 그는 재빨리 인사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이름만 적혀 있었지만 박준호 중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태식 중장에게는 딸이 하나 있고 그 이름이 윤아린이라는 것을요. 그는 작년에 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할 때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중장님 따님이면 이건 큰일인데. 감찰실장이 보고를 받고 즉시 윤태식 중장에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사실 확인이 먼저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군대는 좁았고 소문은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태식 중장의 집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장님, 긴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윤태식 중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서윤 대위의 제보가 감찰실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공군본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찰실 조사관 2명이 인재훈련단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민간인 차림으로 도착했고 아무도 그들이 감찰관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먼저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서윤 대위는 조사관들을 보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의무 기록, 상처 사진, 진료 소견서, 그리고 최종 보고서. 대위님, 이 부상이 정말 넘어져서 생긴 거라고 보십니까? 조사관의 질문에 이서윤 대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전문가의 소견으로는 손가락으로 찔린 상처입니다. 눈꺼풀의 열상 패턴, 각막의 찰과상 위치, 모든 것이 외부에서 가해진 힘으로 인한 것입니다. 후보생은 넘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넘어지면서 자신의 손가락에 찔렸다고 해도 이 정도의 깊이와 각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보고서에는 훈련 중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중대장인 오진우 대위가 그렇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의료 소견을 제출했지만 최종 결정은 중대장이 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대장실로 향했습니다. 오진우 대위는 그들의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중대장님, 후보생 윤아린의 부상건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은 넘어졌다고 했는데 의무 기록에는 찔린 상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후보생 본인이 넘어졌다고 해서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의무실에서는 명백히 다른 소견을 냈는데 왜 그것을 무시하셨습니까? 오진우 대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사관들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그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백도경 상사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생이 부인해서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중대장으로서 부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 소견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조사 사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폭력을 은폐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진우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사관들은 다음으로 백도경 상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후보생 윤아린에게 손댄 적 없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엄격하게 지도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점호 당일 후보생 윤아린 앞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복장 검사를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증인들은 상사님이 후보생의 눈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건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을 뻗었을 뿐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은 그의 진술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날 저녁 감찰실장은 윤태식 중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장님, 보고드립니다. 인재훈련단에서 교관의 후보생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윤아린 후보생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찰실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뭐라고? 윤태식 중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억눌린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중장님의 따님이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본인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폭행 사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료 소견은 명백히 폭행을 가리키지만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가해자는 누구지? 백도경 상사입니다. 그리고 중대장 오진우 대위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식 중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중장님, 하지만 이건 감찰 사안이니 공식 절차를. 내 딸이 폭행당했는데 공식 절차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야. 윤태식 중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찰실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님. 전화를 끊고 윤태식 중장은 책상에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내 딸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나는 몰랐다. 내 딸이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그를 보며 웃던 할인이의 모습, 입대하겠다고 말하며 결연한 눈빛을 보이던 할인이의 모습. 할인이는 내 딸이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한 명의 군인이다. 그리고 군인은 보호받아야 한다. 상급자의 폭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로부터. 윤태식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비서관을 불렀습니다. 블랙이글 01 즉시 이륙 준비. 중장님, 어디로 가십니까? 인재훈련단이다. 지금 당장. 비서관은 놀랐지만 중장의 표정을 보고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윤태식 중장은 군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계급장, 약장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그는 삼성 장군이었지만 동시에 한 아버지였습니다. 할인아, 아버지가 간다. 이제 내가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 오후 3시 공군 작전사령부의 헬기장에 윤태식 중장이 나타났습니다. 블랙이글 01은 작전사령관 전용 헬기로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지휘 헬기였습니다. 기체는 검은색으로 도장되어 있었고 측면에는 공군 작전사령부 마크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갑작스러운 출동 명령에 놀랐지만 중장의 표정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제 공군 기술훈련단으로 최고 속도로 이동한다. 예, 중장님. 예상 비행 시간 40분입니다. 30분 안에 도착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중장님. 헬기가 이륙하자 윤태식 중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사이로 산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헬기는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눈 덮인 강원도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 어딘가에 내 딸이 있다. 피를 흘리며 참고 있는 내 딸이. 윤태식 중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전투와 위기를 겪었지만 이렇게 분노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적과 싸울 때도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는 항상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이것은 군의 명예에 관한 문제다. 교관이 후보생을 폭행했다. 그것도 눈을 찔렀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딸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할인이가 왜 신원을 밝히지 않았는지, 왜 폭행 사실을 부인했는지 그는 아버지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자신의 힘으로 서고 싶었던 거야. 내 이름 뒤에 숨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 마음 내가 어찌 모르겠나. 하지만 할인아, 이것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야. 헬기는 산맥을 넘었습니다. 아래로 눈 덮인 골짜기와 강이 보였습니다. 겨울의 강원도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가혹했습니다. 저런 곳에서 내 딸이 훈련을 받고 있었구나. 윤태식 중장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도 한때 후보생이었습니다. 가혹한 훈련을 견뎠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군대는 변해야 했습니다. 폭력은 강한 군인을 만들지 못한다. 폭력은 오직 두려움만을 만들 뿐이다. 진정한 군인은 존중과 신뢰 속에서 자란다. 헬기가 인제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로 훈련단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눈 덮인 운동장, 막사들, 그리고 본부동. 저 어딘가에 할인이가 있습니다. 중장님, 착륙 준비합니다. 좋다. 헬기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훈련단 본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지휘 헬기의 접근에 긴급 연락이 쏟아졌고 모든 간부들이 비상 소집되었습니다. 본부, 이쪽 관제탑입니다. 블랙이글 01이 접근 중입니다. 작전사령관님이 탑승하고 계십니다. 뭐? 작전사령관님이? 왜? 무슨 일이야? 모릅니다. 사전 통보도 없었습니다. 훈련단장 김철수 대령은 황급히 본부동을 나와 헬기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작전사령관이 직접 온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군복을 다시 정리하고 모자를 바로 쓰고 헬기가 착륙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헬기가 훈련장 옆 헬기장에 착륙했습니다. 로터의 바람이 눈을 휘날렸고 하얀 눈보라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윤태식 중장이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훈련단장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작전사령관님, 훈련단장 김철수 대령입니다. 방문을 미리 통보받지 못해서 준비가. 후보생 윤아린이 어디 있나? 윤태식 중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단도직입적이었고 어떤 예의나 격식도 없었습니다. 훈련단장은 당황했습니다. 윤아린 후보생이요? 지금 막사에 있을 겁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데려와. 지금 당장. 예, 알겠습니다. 훈련단장은 즉시 부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윤태식 중장에게 물었습니다. 중장님, 본부동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기다리겠다. 예, 알겠습니다. 3분 후 저는 급히 호출을 받았습니다. 훈련 중이었는데 갑자기 조교가 뛰어와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후보생 윤아린, 즉시 헬기장으로. 예? 헬기장이요? 빨리. 작전사령관님이 기다리신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작전사령관? 아버지? 왜? 어떻게?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 쌓인 길을 달렸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한쪽 눈에 거즈를 감은 채 달리니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헬기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삼성 계급장을 단 공군 작전사령관 윤태식 중장.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아버지였습니다. 후보생 윤아린 입실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적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태식 중장이 저를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 왼쪽 눈을 감싼 거즈를 피가 스며 나온 흔적을 보자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의 턱이 굳어지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리나. 중장님. 저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군대였고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누가 그랬나? 훈련 중 부상입니다, 중장님. 거짓말하지 마라. 감찰실 보고를 다 받았다. 백도경 상사가 내 눈을 찔렀다는 거 알고 있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훈련단장과 중대장 그리고 모인 간부들은 윤아린 후보생이 작전사령관의 딸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누구도 감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공식적인 호칭을 버리고 저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나? 왜 혼자 참았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이름으로 윤아린으로 서고 싶었어요. 윤태식 중장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리나, 너의 용기는 인정한다. 내 딸로서가 아닌 한 명의 군인으로 서고자 했던 그 마음을 나는 이해한다. 하지만 하리나, 폭력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야. 그건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다. 내가 침묵하는 동안 다른 누군가도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 힘을 빌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장군 딸이라 특별 대우 받았다고. 넌 이미 충분히 강했어. 그 고통 속에서도 차렷 자세를 유지했다며? 한쪽 눈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무너지지 않았다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나? 윤태식 중장은 훈련단장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백도경 상사는 어디 있나? 지금. 후보생들 야간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데려와. 그리고 헌병대를 부르라. 지금 즉시. 훈련단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밤 9시 훈련장에는 불빛 하나 없이 어둠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야간 훈련이 시작되기 전 후보생들은 완전 군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백도경 상사는 후보생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엄격한 표정이었고 후보생들은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오늘 야간 행군은 10km다. 중간에 멈추는 놈 있으면 전원 처음부터 다시다. 알았나? 예, 상사님. 그런데 갑자기 훈련장 위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깔리는 로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후보생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고 백도경 상사도 멈춰 섰습니다. 헬기가 훈련장 바로 옆에 착륙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눈을 휘날리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헬기에서 강한 조명이 켜지며 훈련장 전체를 비췄습니다. 백도경 상사는 눈을 가리며 조명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훈련 중에 헬기가 착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명 속에서 여러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맨 앞에는 삼성 계급장을 단 윤태식 중장이 있었고 그 옆에는 헌병대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백도경 상사. 윤태식 중장의 목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 백도경 상사는 황급히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작전 사령관이 직접 왔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너 후보생 윤아린에게 무슨 짓을 했나? 순간 백도경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왼쪽 눈에는 여전히 거즈가 감겨 있었고 그는 그 거즈를 보았습니다. 그건 중장님 저는 내 딸의 눈을 찔렀다는 게 사실이냐? 그 말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후보생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훈련단의 간부들은 입을 벌렸습니다. 윤아린이 작전 사령관의 딸이라니. 중장님, 저는 교육 차원에서 그저 교육? 눈을 찌르는 게 교육이라고. 윤태식 중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백도경 상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는 교관이다. 교관은 후보생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키워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는 무엇을 했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생의 눈을 찔렀다. 이것이 군인이 할 일이냐? 백도경 상사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이 후들거렸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는 군인의 이름을 더럽혔다. 군인은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너는 약자를 해쳤어. 너는 권위를 악용했고 폭력으로 후보생을 지배하려 했어.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윤태식 중장은 헌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체포하라. 예, 중장님. 헌병들이 백도경 상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수갑을 찼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적막한 훈련장에 울렸습니다. 딸각. 백도경 상사는 끌려가면서 한 번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훈련장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도감,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침묵했다면 백도경 상사는 계속해서 다른 후보생들을 해쳤을 것입니다. 제 침묵은 용기가 아니라 비겁함이었습니다. 윤태식 중장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꽉 안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한 아버지로서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하리나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저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통도 억울함도 외로움도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제 어깨가 떨렸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 힘으로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이름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하리나, 너는 이미 증명했어. 그 누구보다 강한 군인이라는 걸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잡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넌 나보다 강한 군인이야. 왜냐하면 넌 잘못된 것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으니까. 고통 속에서도 자세를 잃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혼자 참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맞서는 것이라는 것을요. 주변의 후보생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지원이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하리나, 정말 대단해. 넌 진짜 영웅이야. 아니야, 지원아. 나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야.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의무실로 갔습니다. 이서윤 대위가 저의 상처를 다시 확인했고 아버지는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위님, 제 딸을 보살펴 주시고 양심에 따라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위님이 아니었다면 이 일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아닙니다, 중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군의관으로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습니다. 해를 끼치지 말 것. 침묵하는 것도 해를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이서윤 대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처음으로 평온했습니다. 제가 지켜온 침묵이 무너졌지만 그것은 더 큰 정의를 위한 무너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석 달 후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백도경 상사는 군인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로 징역 2년 군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진우 대위는 직무유기와 사건 은폐로 징역 1년 역시 군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잃었고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저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제 왼쪽 눈 위의 흉터는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약 3cm 길이의 흉터가 눈썹 위에서 눈꺼풀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흉터가 평생 남을 거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 윤아린 후보생,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백도경 상사는 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눈을 내리깔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렷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제 왼쪽 눈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모욕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렷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너지는 순간 그것은 그에게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즉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공군 작전사령관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름 없이 제 힘으로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만약 제가 신고한다면 사람들은 제가 아버지의 힘을 빌렸다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침묵은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 윤아린 후보생,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앉아 계셨고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김지원과 동기 후보생들도 있었습니다. 이서윤 대위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를 응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용기는 혼자 참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맞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백도경 상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백도경 상사는 저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저에게 무엇이 진정한 군인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힘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재판정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윤태식 중장은 공군 전체의 대대적인 개혁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가혹행위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익명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윤태식 중장은 공군 전체 간부들을 모아놓고 연설했습니다. 군대는 강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폭력으로는 절대 강한 군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존중과 신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부하를 때려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 이끌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공군의 새로운 교육 지침이 되었고 병마다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사관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제 가슴에 부사관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윤아린 중사. 아버지가 제게 계급장을 달아주셨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축하한다, 중사. 감사합니다, 중장님.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딸이 아닌 같은 공군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와 딸이기도 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저는 동기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지원이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하린아, 우리 정말 해냈어. 여기까지 왔어. 응, 우리 해냈어. 자대 배치를 앞두고 저는 스스로 독도 공중기지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외롭고 힘든 곳이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진정한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곳은 대한민국의 최전방이었고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하린아, 독도는 정말 고립된 곳이야. 육지에서 217km 떨어져 있고 날씨가 나쁘면 한 달씩 고립되기도 해. 정말 괜찮겠니? 예, 아버지.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제 눈빛도 제 선택도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곳에서 복무하고 싶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고 누군가는 지켜야 하잖아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독도 공중기지에 도착한 첫날,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아침 해가 떠올랐고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다녔고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왼쪽 눈 위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흉터가 보였고 사람들은 그 흉터를 보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흉터는 이제 제게 치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겨낸 고통의 증거이자 정의를 위해 싸운 흔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윤아린 중사였습니다. 누구의 딸이 아닌 대한민국 공군의 당당한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윤태식 중장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도 기지의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흉터를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료로서 전우로서 저를 대했습니다. 어느 날 한 선임이 물었습니다. 중사님,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훈련소 때 교관에게 맞았어요. 눈을 찔렸죠. 헐. 진짜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어요. 그게 전부예요. 선임은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중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중사님처럼 강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강한 군인은 폭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한 군인은 옳은 것을 지키려는 용기에서 나와요. 새벽의 바람 속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 눈빛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우를 지키는 눈빛이고 정의를 추구하는 눈빛이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의 눈빛이니까요. 해가 떠올랐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기지 정비구로 향했습니다. 항공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제 동료들이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윤 중사님, 이쪽 엔진 좀 봐주세요. 예, 지금 갑니다. 저는 공구를 들고 항공기로 달려갔습니다. 제 손은 기름으로 더러워졌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이었으니까요. 현장에서 전우들과 함께 제 손으로 일하는 살. 점심시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농담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복무를 마치고 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 휴대전화로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하린아, 잘 지내고 있니?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해라. 사랑한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도 사랑해요. 저는 윤아린입니다. 윤태식 중장의 딸이자 대한민국 공군 윤아린 중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제 왼쪽 눈의 흉터는 평생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게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싸워 이긴 증거이고 제가 침묵을 깨고 정의를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저는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강함이 아니라 부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정의에서 시작된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건방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당했고 정직했으며 무엇보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해는 완전히 졌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독도의 밤은 고요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기지로 돌아가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훈련이 있을 것이고 항공기를 정비해야 할 것이며 동료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저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가장 큰 시련을 이겨냈으니까요. 저는 윤아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강함이 아니라 부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정의에서 시작된다.